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인민, 시민, 국민은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그 통치적 탐구, 즉 아나크로니컬 미스터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인민, 시민은 사라지고 국민만 남은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민, 시민, 국민도 우리가 말하는 통치적이 아니라 공시적인 싱크로니컬한 그런 스터디가 되는데, 그런 싱크로니컬한 개념 정리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민이란 말은 현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민이란 말을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은 이제 대중민중이란 말로 이제 바꿔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 우리 헌법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에서 국민이 상위 개념이지만 시민이 있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공론장에 있어서의 배경은 국민사회가 아니고 시민사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국민보다 아래였다가 어떤 도시에, 난 서울 시민으로서 국민의 하위 개념인데, 그러한 시민은 또 시민사회 공론장에서는 국민보다는 상위 개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통치적 탐구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공시적 탐구에 있어서는 몇 가지 개념들이 좀 난맥상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인민, 시민, 국민의 공시적 탐구에 관한 그러한 논의들을 또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통치적 탐구에서는 결국 이제 역사의 변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사회 진화론, 선생님께서는 역사에는 인민이 없고 그러나 그들은 진화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쓰신 걸 보면은 어쨌든 사회 진화론인데 다인의 진화론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적 문명 사관으로서 야만, 미개, 반개화 또는 문명 개화, 이런 현재 지금 우리 미래 문명원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러한 그 인민, 시민, 국민으로의 발전 통치적 탐구에 있어서 어떠한 그 발전적 문명 사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그 문명의 추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신가를 또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기봉 교수님께서 얘기한 그 선생님 그 국민국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우리나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국민국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내셔널 스테이트가 안 나오고 근대 민족국가라고 영어 사전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민도 또 민족도 네이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께서는 국민국가를 주종했지만은 나중에 신채호에서 민족을 찾아서 1과 2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시민과 역사성으로서 민족이 결합하면 국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재 지금 네이션 스테이트를 번역하고 있는 것은 근대 민족 국가라고 영어 사전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시민, 역사성, 민족을 합친다면 국민보다는 민족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중에서 인민이 가장 오용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인민이란 말을 지금 이조 시대에 갖다 붙인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개념들이 오리지널한 개념과 또 오면서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인민이 사라지고 대중이나 민중이 이제 나오는, 또 민중사회학도 있고 뭐 대중사회학도 이제 나오는 그런 걸 보면은 이 오리지널한 세 가지가 완전히 그대로 교착된 것인지, 아니면 또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새로운 명칭들이 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경제사를 하시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까 거기 경제시민으로서 아까 그 말하고 있는 독일 말로 비르시샤프트 비르겐툼을 가보 경장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서양에 있어서 근대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의 그 자본주의,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부르주아라는 말과 자본주의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론장에 있어서 시장이 있고 또 시장의 물가는 옛날 거기 조선시대부터도 인민들 생활에 상당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자본주의의 어떤 맹하는 한국 이조에서 어디서 나왔을까? 뭐 상도라는 옛날에 연속국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축적인데 자본의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막스는 그러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결국은 경제학설과 기독교의 야합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금욕주의가 자본주의의 그러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물론 이제 천도교와 동학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자본주의 맹화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게 종교로 보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1970년대 유교의 자본주의 발전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관련해서도 197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와 유교가 여전히 결합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것을 타당한 이론으로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학설과 기독교의 야합 아니면 천도교의 야합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양 삼국을 이제 역시 같이 비교해야 되는데 동양 삼국에서 군대를 해서 동양 삼국이 같이 공유했던 것은 동도서기, 중체, 서용, 화원, 양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고 서양의 정신을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서양의 이제 자유주의와 이런 관점에서 개인의 인권들을 보게 됨으로써 결국은 문명 개화론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 쌤 논의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식으로 동도서기에서 그다음에 문명 개화론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도서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체, 서용, 화원, 양제도 다 있기 때문에 동양 삼국의 관점에서 문명 개화론으로 변화되고 그 둘 간의 쟁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정도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거대한 질문을. 아니 제가 특임위원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질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거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선생님 전공 박 교수님 전공이 뭐죠? 철학 전공으로 서양 사회철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영미 사회철학. 영미 사회철학이요. 근데 뭐 동양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시네요. 이거 해박하시는 뭐. 예. 제가 몇 년 전에 이건 아마 그 책에 쓰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보다 더 소중한 일제 시대에도 제가 시민 개념 동아일보의 시민 개념을 찾아보니까요 아주 국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공민 개념이 나오더니 그다음에 이제 시민은 근데 전주 시민이라든가 원산 시민이라든가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게 신민이고 그다음에 아주 거대한 거는 국민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시지가 시민이 아까 국민의 하위 개념으로 썼다. 이 하위 개념으로 쓴 게 저는 1987년까지 계속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1950년대에 소시민 문학 있잖아요. 그 소시민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말이 소시민인데 이걸 뿌리 부르주아인데 뿌리 부르주아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아무튼 소시민 위축된 시민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들어가서 오도로도 떨고 있는 그 시민들 소시민인데 이게 60년대에 4.19 때 확장이 되다가 68년도에 다시 그냥 완전히 위축된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시민 개념도 완전히 보편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 그리고 70년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1987년까지 시민은 국민의 시녀이거나 아주 지역적인 그런 의미로 계속 써왔던 거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시적으로는 어떠냐. 공시를 제가 이렇게 잘라보면, 그러니까 1970년대를 잘라보면, 인민은 못 돌아가셨고, 시민은 아주 조그마한 아주 미시적이거나 중범위 형태로 이제 쓰이고, 지역민을 사용할 때 쓰고,
그 다음에 못 그래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과연 지금 아까 그 질문의 초점이 이게 공시적으로 쓰는 사례가 있느냐 이런 예,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70년대로 잘라보면 시민은 그렇게 위축된 형태로밖에 쓰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그 전체를 다 포괄해버리는 한 방향으로 늘어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은 개별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맺고 있는 종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건 이제 우리 현대적인 그 경험으로 보건대 의미한다. 시민은 뭐냐? 시민은 국가보다도 사실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동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걸 제가 시민성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87년까지는 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아니면 억압됐고 국민이라고 하는 개별적으로 국가 권력과 그다음에 개인이 맺고 있는 이 종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죠. 그런데 87년 이후에 이제 복원이 되면서 이게 막 섞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시리즌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가 간에 아무튼 마찰이 심해지고 충돌이 심해지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글로벌 시리즌십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사용되는 유시지인데 그렇게 보면 뭐 국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제 같은 형태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이제 그 존재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시대에 따라서 이런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다. 저는 뭐 그게 맞는 지금 그 적합한 답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네이션 스테이트는 민족 국가가 맞다 하는데 저는 네이션 스테이트가 태어난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거든요. 20세기 초반에 그야말로 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에 네이션 스테이트가 태어났습니다. 이 네이션 스테이트는 민족 국가보다는 국민 국가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유럽과 미국과 전반적으로 보고는 왜냐하면 국가 간의 충돌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탕에는 민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국민국가라고 하는 게 생겨나고, 근데 그 바탕에는 민족이라고 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다민족 국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다인종이요. 다인종은 뭐 다민족이 비슷한데 다인종 국가일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정치적인 일체성을 다인종에 주면서 그걸 하나의 연대로 묶어내는 개념으로 네이션 스테이트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국민국가가 맞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문제는 다인종 간에 한 1세기가 지나고 났더니 인종 간에 뭐 난리가 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다 분절되고 때로는 뭐 학살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국민국가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엄청나게 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독재죠. 독재 형태로 변해가지고 특정 인종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유형이고 또 하나는 이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사라지고 인종별로 나눠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1980년 이후로 지금까지 나타났다고 보면 그럼 이제 국민국가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맹아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저 사람은 뭐 식민지 근대화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시장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역 시장으로 지역 시장이 한 10개 정도가 1900년대 초반까지 존속했는데 전국적인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제 전국적인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농업의 상업화가 이루어졌을까? 그러니까 우리 경영형 분홍을 말씀하셨던 김영숙 교수는 아무튼 경영형 분홍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다가 보니까 1890년대고 1900년대 보니까 경영형 분홍은 다 사라지고 다 이제 소멸이라고 해도 이제 점차적으로 위축이 되고 조그마한 자작농 형태만 남아 있다. 왜 그러냐면 유산 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토지를 나눠가지고 다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제 작은 소규모의 자작농만 살아남았는데
소금이 자작농이 자본 축적이 가능했는가? 자본 축적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명화가 있는가? 뭐 등등 이런 이제 문제들이 경제사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1890년대에 들었으면서 상업조합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농업과 관계가 되긴 하겠지만 상업조합, 상인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한성 상인조합이 생기거든요. 그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업화의 그 기업들이 상업화의 회사들이 아무튼 제가 보기엔 한 1000여 개 생긴 거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본은 무엇인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상업조합의 우두머리는 주로 고위 관료였다. 고위 관료를 아무튼 대표로 안 치고 그 밑에 이제 전주가 그 밑에 들어가서 상업을 이제 시행해 나가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저 누구죠? 반일 정족주의 그러니까 반일 정족주의를 쓴 그 양반. 그 양반은 이영훈 선생. 이영훈 이영훈 선생 선생. 맞아요. 네. 이영훈 선생은 말이죠. 그 연구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 생긴 천여 개의 상업조합이 1930년대 말에 가서 보면 남아있는 게 불과 뭐 100여 개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생겨났던 그 상인조합이 성장을 해가지고 큰 이제 대상이나 대자본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소멸돼가지고 약 100개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나머지 900개는 뭐냐? 900개는 아니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일본이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자본이 축적이 가능했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글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경제사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놔야 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갑오개혁 때 아무튼 근대적인 상업법안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자본 축적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관하고 묶어놨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자본주의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아무튼 시장을 활성화하고 상공업을 장려하는 형태의 정책을 많이 썼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 축적의 초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1910년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 뭐라고 이제 그 이유 거를 좀 추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 아까 그 시티즌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면서 그 시티즌십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제 자율성, 자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개인의 주체적인 자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것을 이제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보편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한국의 이제 콜드워 이제 리버럴리즘과 냉전 이제 자유주의 때문에요. 어떤 그 분단된 현실 속에서 그 개인의 자유가 많이 좀 뭐랄까 그 보편적 자유가 제대로 이제 실현을 못했고 수용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진보적 진영에서는 오늘 이 정권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같은 그런 데서 뭐 보편적 자유주의가 뿌림받은 야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대장집 교수님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 보편적 자유주의가 한국에서 실현되려면 리미티드 스테이트 제한적인 어떤 국가 이것이 이제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선생님의 그 보편적 자유주의가 우리 한국에서 보수나 진보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뿌림받았는데 이것이 좀 앞으로 더 이제 뭐랄까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점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의 그 학문하는 그 뭐랄까 접근 새로운 방식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고무적인데 특히 역사학, 사회학, 문해학 이걸 다 블렌딩 시키고 거시적 관점, 또 물리적 관점 이것이 잘 이렇게 블렌딩 돼가지고 굉장히 저도 이제 좀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 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일 것이다 하는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영감을 얻었고요.
근데 선생님이 저기 이런 지금 연구하시는 그 방법론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더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근데 뭐 내재적 발전론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식민지 근대론이라든지 포스트 식민담론 하는 좀 또 다른 선생님의 어떤 새로운 인식론, 새로운 방법론, 그 선생님이 좀 큰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근대성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독창진 선생님 그 방법이 또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은 제가 연구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어떻게 보편적 자유주의가 저는 지금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보편성의 차원에, 우리 경우에 보편성의 차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바로 전후 세대인데, 제가 이제 자라온 그동안의 궤적을 이렇게 보면요. 서양에서의 서양에서 누렸던 그 자유의, 아마 절반 정도 양으로 봐서도 그렇고 퀄리티로 봐서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자유주의는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은 그야말로 뭐 굉장히 많은 뭐 계급투쟁과 그다음에 분배투쟁과 이런 것들 거치면서 서로 이제 양보 타협을 하고 건 100년에 걸쳐서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뭐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도달하는,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서로 동의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 정치사에서 주로 19세기 정치사를 보면, 그다음에 지성사를 보면 되게 이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안화기 우리나라 뭐 자치제도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일본을 통해서 수용이 됐던 자유 개념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 뭐 독립신문에서 서재에 필요했던 것은 아무튼 미국적인 개념의 이제 그런 자유 개념이고 하니까, 그 이후에 그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관리하면서 스스로 실행하고 하는 그런 기간은 뭐 거의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게 하나고요. 근데 두 번째, 우리의 신념을, 특히 이제 자유 개념을 구속하고 있었던 두 개의, 이걸 제가 구조적 그 신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structured belief, 아주 우리 마음속에 아주 구조화돼 가지고 침전돼 있는,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 개념을 속박하거나 구속하고 있는 두 개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뭐 마치 제가 구조주의처럼 설명하는데, 하나는 북한 문제입니다. 대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 자유를 구속했습니다. 그건 강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그죠? 또 하나는 분배 문제 같거든요. 그 분배 문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불평등을 유지할 것인가, 어느 정도 불평등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대북 문제하고 분배 문제가 가슴 깊이 침잠해 있으면서 우리의 자유를 계속 구속하거나 아니면 조금 넓히거나 해왔던 그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자유주의는 역사적인 경로의 어떤 짧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뭐 운명과 같은 이 구조 때문에 여전히 이게 풀로 개화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긴장은 계속 있지만 아마 북한이 있는 한은 아마 이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테두리가 있는 자유주의, 보편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형태, 이런 형태는 아마 계속될 것 같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역사학에서 간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 가지,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성론, 그 다음에 내재적 발전론 또는 뭐 수탈론, 이런 것들이 이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요.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데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분석을 가로막는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색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한 성격을 가진
역사적 사실을 캐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캐내고 나면 그 원래의 패러다임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연구자가 시행한다. 그러면 연구자가 이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저희 고민이기도 하고요. 아마 강 교수님도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겠죠, 그죠? 시선이 문제인데 좀 시선은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론장을 가지고 온 건데, 공론장 안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마음대로 이게 유용할 수 있는, 그 유형이라고 하는 자유롭게 수용하고, 자유롭게 그냥 사안들이나 항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구자의 운신의 폭은 좀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상들을 찾아가지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스탠드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확보해 준다는 판단에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방법론을 써야 될는지는 마지막에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공론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하신 거는 많은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공론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사회 부문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인민, 시민, 국민 이런 개념보다는 국가 쪽에 이제 그 뭐 행정학자다 보니까 국가 관료제 쪽에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론장 개념을 가지고 그 인민, 시민, 국민이 이 변화를 말씀하신 거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아까 그 국민이냐 또는 민족이냐 하는 그거 말씀들을 토론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이스라엘 민족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국가 없이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그런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 탈정치화된 그런 그 생활을 해오지 않았느냐, 수천 년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이 정치화되고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국가를 세우는 이 과정, 여기서 국민으로 이제 이렇게 국민성이라고 할까, 민족성은 강화했지만은 그 국민성은 뭐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강한 국민성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 아니냐. 우리도 그 일제에 이제 이 강점을 당하면서 이 국가성으로 이제 이 국민성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이제 국가는 없는 상태에서 국민성이 늘어나니까 이제 송 교수님은 그것을 이제 상상 속의 국민이라고 그러셨나요? 상상 속의 국민. 이런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이제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그 강한 국민성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면서부터 이제 강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물론 이제 6.25 겪으면서 이제 그런 아주 또 다른 엄청난 그런 동인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제 시대와 그 다음에 6.25와 이런 걸 겪으면서 강한 국민성, 또 강한 국가 자체,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의 근대사, 그것이 이렇게 저는 속으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뭐 올바른 비유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건 뭐 상당히 저도 좀 비교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진짜 홀로코스트가 없었으면, 히틀러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은 아마 전국에 그냥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흩어져 살았을 겁니다. 뭐 폴란드 사람들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경우에 아까 얼핏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민족 개념도 없었고 국민 개념도 없었고 다만 이제 그 인민 개념으로 500년을 살아왔고 거기에 이제 관료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아까 제가 세계에서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침은 당했지만 안정적으로 뭐 그렇게 잘 먹고 살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500년을 지속하는 나라는 없었다. 이런 경우에 국가 또는 국민 의식은 어떻게 독특한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독특한가? 그거는 국가 개념도 별로 없고 국가 개념은 물론 좀 있긴 있었죠. 뭐 저기 엘리트층들이 일본하고 이제 대적하면서 국가 개념이 나타나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민들 사이에는 국가 개념, 국가라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존재하지 않은 단어였다, 개념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국민도 뭐 더군다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 뭐 잠재적으로 오랫동안 하나의 영역에서 그다음에 왕을 가지고 여전히 500년을 계속 살아왔을 때에는 이미 인민들의 의식 속에는 국가가 생겨날, 그러니까 국민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잠재성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거기에 정말 아까 홀로코스트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짧은 건 모르지만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짧은 형태의 압제를 당하니까 잠재적인 것이 확 드러나버린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본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훨씬 더 이제 강한, 물론 약간의 문화정치는 취했지만, 그러나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 엄청나게 강한 형태의 압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에 대한 여행이 막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48년 아무튼 하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아주 강한 유대인보다는 못하겠지만 국민의식이 이후에 이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좋은 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이 강한 국민의식이 결국은 타 인종, 타 민족에 대한 배타심으로 나타나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본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동질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면서 그죠? 구성원들의 그 민족적 또는 인종적 동질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면서 동시에 가장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높게 간직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충돌하죠. 두 나라가 충돌하죠. 이런 면들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이남희 선생님 또 한 말씀 좀 하시죠.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송은 교수님 모처럼 뵙고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선생님들 토론 질문 통해서 좋은 문제 제기해 주셔서 또 많은 자극을 받았고요. 저는 쭉 들으면서 하나 질문하고 싶었던 게 아닌 게 아니라 인민, 시민, 국민이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어떤 것인지 질의 토론을 통해서 많이 해명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불투명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그 부분을 더 좀 해명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국민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민 아까 이제 인민은 영어로는 people이라고 그랬고 시민은 citizen이라고 그랬고 국민은 nation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목이 n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people은 어쨌든 뭐 복수로 쓰일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민도 어쨌든 개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nation은 민족이라고 하면은 집단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래서 그 개념이 조금 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국민 개념이 일본에서 계속 이제 발전해 나올 때 실제로 이제 독일로부터 독일 거를 청을 많이 했는데 국민을 예컨대 나치온이라고 했고요. 일본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국민을 나치온이라고 했고 민족을 폴크스라고 했거든요.
볼크스, V-O-L-K-S, 볼크스. 예. 이제 폴크스죠, 폴크스를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할 때, 네이션 스테이트란 말은 뭐 사실 뭐 이후에 붙인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국가라고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주장하기를 아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민족 국가에다가 정치적인 정량을, 가치를 불어넣으면, 그러면 네이션 스테이트가 된다. 국민국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국민국가는 다른 국가와 경쟁할 준비가 딱 돼 있는 그런 국가를 의미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이제 그 논란이 아마 19세기 후반부, 20세기 초반에 일본에서도 뭐 일본에서 이 단어를 막 거꾸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전환을 한 건데, 아무튼 조선에서 1910년부터 19년 사이에 조선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이거는 뭐 저도 이제 그 점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건 뭐 분명하게도 일본에 썼던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바는, 우리가 그 일본 거 말고 그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민족을 생각하는 국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왜냐하면 3.1운동에 그 문서에는 사실은 그 단어가 쓰여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그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가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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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인 교수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시죠. 네. 예,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트랜스내셔널리즘, 뭐 초국가주의, 초민족주의 그 문제로 한 2009년부터 11년까지 프로젝트를 연구재단 걸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직 안 푸는 숙제를 오늘 많이 풀었습니다. 오늘 덕분에 이제 많이 풀었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이렇게 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 가운데서 탈식민주의에서 넘어와서 국가주의, 초민족주의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결국 내션의 문제하고 많이 연결됐었는데, 오늘 공론장을 통해서 하버마스의 퍼블릭 스피어라는 공론장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제가 또 분명하게 된 건데, 한문 공론장에서 언문 공론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제가 또 전공이 또 시하고 문학이 전공이라서 뭐 윤선도라든지 송강이라든지 정철의 노래나 뭐 감성의 글이 나왔던 그 브레이크스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식민지 담론에서 공론장이 이제 일본어를 쓰려고 이제 하려던 그런 단계에서 우리 한국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척양학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또 뭐 정서적으로 공포와 고립에서 억압과 결병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했다는 그 전략적인 그런 방법이 상당히 제가 풀려고 했던 많은 부분의 그 핵심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깨달음 주신 걸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공론장이 지금 21세기에 와 있는 현재 공론장은 뭘까?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제 거기에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하는 바가 계시는지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문학이 전공이셨나요? 네, 영문학이 전공입니다. 영문학이요. 네. 문학 하시는 분 앞에서 제가 요령을 많이 흔들어서 죄송합니다. 공론장,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론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제가 논문을 쓴 적은 있는데요. 거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론장이 분절 또는 분열돼야 될 요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을 분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종교,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계급, 이런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공론장을 분절시키거나 따로 그냥 완전히 붕괴시키거나 그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공론장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그냥 사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론장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론장을 분절시키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우리는 이 대립적인 구도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격화되고 있는가? 지금 저는 뭐 격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격화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질문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구조적인 신념이라고 표현했는데 structured belief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많은 중요한 쟁점들이 공론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두 가지 문제로 딱 수렴이 돼 버리는 두 가지 문제와 그러니까 연관을 딱 가져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다 수렴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대북 관계고요. 또 하나는 대북 관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문제고 또 하나는 분배 문제입니다. 분배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무튼 전통적인 평등주의 관점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공정과 정의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공정과 정의가 전국을 찌르긴 했지만 정책적으로는 뭐 효과를 성과를 전혀 못 냈기 때문에 훨씬 더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 대북 문제 안 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배 문제가 쉽게 풀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뭐 조세라든가 무슨 집 정책이라든가 세대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풀려고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혁명적인 수단을 쓰지 않으면 실제로 불평등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로 굉장히 많은 사회의 크고 작은 쟁점들이 공론장을 시끄럽게 하는 쟁점들이 그 두 가지가 결국 수렴된다고 보면 두 가지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지금 왔다고 보면 그것 때문에 공론장의 분절은 점점 심해진다. 그리고 정치권이 이념에 훨씬 기울어 갈수록 공론장의 분절은 훨씬 커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개의 양당이 거리가 좁아지면, 이념적 거리가 좁아지면 사실은 공론장의 분열은 그렇게 뭐 격려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론장의 분절 요인이 상대적으로 조금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시끄럽다는 되게 이제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설명이라서. 저는 지금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에 아주 동감합니다. 예. 정치 양당제의 이제 거리가 멀고 이제 스펙트럼이 넓죠. 미국 같은 나라에 보면 훨씬 넓고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상당한 갈등이 이제 이렇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공론장이 서로 이렇게 좀 융합이 돼야 되는데 네,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대립한 상태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